먼저 대선을 100일 앞둔 오늘 현재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KSOI, 엠브레인 퍼블릭 세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 군데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가상다자 대결에서 나왔습니다. 43.7대 35.1.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대선 100일 전에 조사한 내용이 대선 결과와 거의 맞아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빼놓고는 항상 그랬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통계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대선 빼고는 100일에 앞선 분이 다 앞섰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10년 전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기 전이라서 그때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고 단일화 문제가 해결될 때 쭉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 막판에 이제 따라 붙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일 전에 뒤졌던 분이 이긴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은 2002년이나 2012년하고 비슷한데요. 2012년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의 오차 범위로 이제 각축을 벌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창 전 그 대표와의 경쟁처럼 예.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으로 100일 동안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의원은 지금 저 여론조사대로 쭉 가면 좋겠죠? 예. 좀 앞서가는 이유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권 유지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부정평가를 하는 분이 긍정평가를 하는 분들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오차 범위 전부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언론이 좀 씁니다. 정권 교체 여론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좀 낮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안철수, 심상정 이런 분들 지지도 정권 교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또 지지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는 정권 교체의 여론보다는 좀 낮지만 일단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좀 가격하고 급진적이고 그래서 불안한 후보로 생각한다. 대장동 게이트는 기본으로 있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국토보유세 신설, 뭐 음식점 총량제는 뭐 이야기했다 거둬드렸지만 이분이 말씀하는 거 보면 이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규제 일변도로 권력을 막 휘둘러서 우리 국민 생활을 좀 옥죄게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예. 정부 정책보다 더 과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시장의 기능, 민간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고 박진영 교수는 이재명 후보를 도왔으니까 마음속으로 차이 얼마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규제가 심해질 거다 이야기하시니까 규제가 마구잡이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농담처럼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걸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400만 원짜리 ARS 여론조사로 인구 6천만 명의 나라에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직 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국민의힘이 경선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의 시간이 한 2주 가까이 쭉 지속됐습니다. 그 흐름.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인정합니다. 반문재인 전선 그리고 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당 후보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17년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아까 2017년도 100일 전에 문재인 후보가 1등 나왔잖아요. 예. 그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들어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을 또 서너 달을 갔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러다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선거는 후보 개인의 문제로 대통령은 실력대로 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어느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은 정혁진 변호사 분석이 좀 중립적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저 여론조사 앞으로 바뀔 것 같다 아니면은 계속 갈 것 같다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이전에 뭐 6번, 7번 그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독특해요. 어떤 수치에 저는 주목을 하냐면 첫 번째 여당 후보의 지지율하고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당 후보의 지지율하고 정권 교체 여론하고 어느 게 높냐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데 거기에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걸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 자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후보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실수라고 하기보다 이제 검찰 조사가 남아 있는데 그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 파괴력을 가진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조사 가지고는 앞으로 예. 100일 뒤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성범 의원은 이제 기자하다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하면서도 대선도 치러보고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대선을 겪어보고 그랬는데 기자로 있을 때 보는 여론조사하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보는 여론조사가 느낌이 좀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 기사 쓸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수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좀 더 밑에 있는 걸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앞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만한 싸움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 지점은 뭐 다들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 유지되는 건데 저는 큰 변수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물론 저도 뭐 쉽게 얘기하면 한두 번, 두세 번 출렁 그럴 겁니다라는 거는 예측하지만 예. 다시 원점 회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변수가 하더라도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있고 검찰에서 부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한 만약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특검 리스트가 있을 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말하면 선거 전에 나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100일은 제가 판단하는 데는 실언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예. 다시 말하면 후보 본인이나 캠프나 당이나 측근 인물들이나 이런 실수 적게 하는 간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대로 적어도 한 50대 중반 이상, 60대, 70대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밑에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예. 남은 거는 2030밖에 없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이미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는 거다. 수치에는 잡히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큰 방향은 잡혔고 들쑥날쑥하지만 다시 원점 회귀할 것 같다. 그래서 100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뒤집힐 거라고 예상도 예. 하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시 움직여서 원점 회귀할 것 같은 그럴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을 100일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봤는데요. 김두수 총장 하나만 짚어보고 갑시다.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렇습니다. 100일 앞두고 이렇게 각 언론들 보니까 제목도 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이렇게 뽑고 찍을 후보가 없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조사는 찍겠다는 후보보다 더 많기도 하고 혹시 이렇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앞으로 변수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뭐 조사에 따라서 한 15에서 20 사이에 지지 후보가 없다라든지 못 정한 분들이 계신데 거기다가 이번 대선은 두 분 다 정치적 경력에서는 의회에
경험이 없는 두 분 다 이제 영선이고요. 거기에 또 각자가 다 뭐 법률적, 뭐 정치적 뭐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당으로 보면 또 비주류, 또 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분, 이런 이제 요소가 있어서 유권자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와서 국회의원을 또 경험하고 이런 속에서 저 사람의 정책 이런 걸 좀 유권자가 짐작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해왔던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이제 청년과 중도층 이런 쪽에서 유심히 이제 살펴보는 시기가 됐고, 이제 초박빙으로 이제 원위치돼서 이제 새 출발한다. D100일이니까 새 출발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유권자도 이렇게 살펴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후보들의 움직임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움직임부터 볼까요? 선대위 구성을 매듭 지은 후보들이 지역을 돌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3박 4일, 사실상은 4박 5일 호남 지역을 지금 샅샅이 누비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광주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여기에서도 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죽비고 회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후보 광주 발언 들어보실까요? 우리 광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기대, 민주개혁 진영 국민들의 기대, 호남의 기대에 우리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입니다. 예, 박진영 교수. 네. 4박 5일 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일정입니다. 상당한 거죠. 예, 이 대선 기간에. 주자가 특정 지역에 가서 4박 5일 동안 흔히 표현으로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큰 일정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호남에 투자했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음. 지금 여론조사를 끌고 가는 여론조사의 밴드웨건 현상입니다. 참 말이 재밌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단기간에 올려야 됩니다.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자기 핵심 지지층이 있는 곳이 단기간에 결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남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만은 호남에서 지지율을 지금 60%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한 10% 정도 올린다면은 그게 전체 지지율이 한 2,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호남에서 출향한 수도권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에서 핵심 지역에서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저런 이 흔히 표현하자면 별동대 전략 이런 게 아마 호남을 깊숙이 투자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두수 총장, 사실 민주당 후보치고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현재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지지율은 아니란 말이에요. 60%대가 나오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60%대이기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90%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옛날 DJ와 YS 대결이나 그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의 그때의 선거 때는 뭐 90% 가까이 투표가 있었는데 요즘 오면서 점점 그 좀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호남의 지지라는 게 지금 현재는 단일하게 한 후보를 완전히 밀어주기보다는 약간 간망하고 또 약간 중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지지가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호남이 금방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텃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관리만 하고 뭔가 먹이를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약간 역차별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호남이 정말 그 민주당에 있어서는 정신이고 중심이다. 여기가 기둥이다. 이제 이런 걸 선언을 통해서 내가 민주당에 갖는 그 호남에 갖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조해서 지지층의 출발 어떤 눈덩이를 굴리는데 이제 돌멩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남을
3박 4일을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호남 지역을 찾아서 특히 광주에서 역사 왜곡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역사 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정말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이 돼야 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저 법을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배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해는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순자 씨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과연 진정한 사과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더군다나 이제 호남 분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생각이 미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역사 왜곡 단죄법이라고 하는 걸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대학 다닐 때 제일 먼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읽었던 책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예.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가장 그 기억나는 대목은 뭐냐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역사라고 하는 건 항상 계속적으로 다시 현재의 거울에 비추어 가지고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역사 왜곡 단죄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시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그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까지 또 이렇게 파생이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들이 훨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논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광주 선대위를 출범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18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여고 3학년 학생인데요. 위원장 임명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박진영 교수. 네. 어쩌면 저렇게 말도 잘해요. 예, 딸 같은데요. 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너무 유머도 재밌었습니다. 예. 쓰고 말이죠. 이제 고3이니까 시험은 마쳤습니다. 시험은 마쳤고 법률적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고요.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청소년 시절에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사회적 인식을 할 만한 저는 나이도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임명이 물론 이제 이재명 캠프 전체에서 임명한 게 아니고 광주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광주에서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청년 문제를 이 각 당의 후보들이 정말 깊이 있고 진지하게 이렇게 천착해서 들여다보는 하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친구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은 아예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더 이념적 갈등이라는 이런 것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대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일 의원, 이재명 후보 호남에 가서 18살 여학생 선대위원장 임명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18살 저 학생이 정말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좀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 저 학생이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 보여주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청년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1급 비서관 25세 대학생을 뒀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벌써 둔 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을 발탁을 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여론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싸늘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호남 말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호남에서 89%를 득표를 했어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 60%에서 65% 정도인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내려간 건 일단 집토끼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뭐 호남 분위기는 많이 좀 다르다.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가 됐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의 불안감도 여전히 있고 김대중 대통령을 따랐던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죠. 뭐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남에 대한 이 치열한 양 후보 간의 예. 이 경쟁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오늘 이재명 후보 호남 방문 마지막 방문지가 전라남도 영광이거든요. 영광이죠. 영광 이낙연 후보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을 짰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 점령으로 마지막에 이낙연 후보랑 탁 손잡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랬었겠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 다니면서 지난 경선 때 자신을 도와줬던 분들하고 아마 회포를 푸는 그런 식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게 사전에 아마 좀 잘 조율 안 되기 때문에 영광에서 짠하고 이낙연 대표가 나타나서 손 들어주는 그림은 좀 제가 볼 때 오늘 지금 밤 읽겠네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고요. 호남 문제는 저는 이거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누가 되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꼭 경북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건 경북이라서 좀 더 선은 높아졌지만 옛날처럼 90% 이건 불가능한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텃밭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도 제가 광주나 호남 사람이면 도대체 우리 지역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뭘 했는데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그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적어도 한 뭐 70% 받으면 많이 받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저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잘 꾸리게 되면 70% 이상은 나오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호남 분들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서 많이 나오면 호남에서 우리가 더 많이 한쪽을 지지하면 반사작용으로 이른바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에서 또 우리 민주당 후보 표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 정도로 예. 또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18살 학생 문제는 어차피 뭐 상징과 홍보의 문제인데 아주 잘 저는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 9명 중에 1명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잘 활용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청년 정책을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나만 첨가해서 네.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청와대 홍보비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홍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청년 비서관은. 청년 비서관. 청년 박성민 비서관은 씨. 제가 봐도 조금 홍보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요. 광주시 고등학생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이번에 18살. 예, 이번에 이 친구가 공동선대위원회 이렇게 광주에서 예. 고등학교 학생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라는 거예요. 예. 네. 남진희 학생. 네, 네, 네. 청년 비서관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충남을 첫 방문지로 택했습니다.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중원을 공략하고 나선 건데요. 자, 이상일 의원. 네.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윤석열 후보 203일간 네, 2박 간다면서요? 3일입니다. 네. 어디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세종시하고 대동 연구단지, 특히 이제 연구단지에서 카이스트 학생, 연구원, 노조 뭐 이런 분들과 예. 대화를 했고 또 이어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청주로 이동을 해서요. 예. 청주가 또 문화예술과 첨단과학 이쪽에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 아산으로 이동해서 예. 독립기념관, 폴리텍 대학, 그다음에 천안으로 아산에서 다시 천안 가서
천안에 뭐 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또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가 지역에서 며칠씩 이렇게 머무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충청 지역을 맨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방문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그러니까 기업들이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고 과학기술의 메카고 또 우리 행정의 이제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가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을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 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 충청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항상 그 대선의 이 승부를 가르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도 중원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식 표현을 하면 스윙 보터. 어떨 때는 여당, 어떨 때는 야당 이제 이런 건데 충청 지역이 그만큼 승부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집토끼를 단속하는 그런 행보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소위 중도와 무당파가 상대적으로 또 있는 충청 지역을 가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이런 소통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팠죠. 이제 지역 방문하면서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건데 그런데 조금 삐걱거립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충청 가는 것을 몰랐답니다.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사전에 좀 그런 걸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 섭섭했겠죠.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가 지금 바쁜 상황이겠지만은 그럼 주변에서 좋은 조언과 좋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첫 일정만 해도 이제 9시에 저희가 선대위를 하고 우리 후보가 어제 언론에 릴리즈된 거로는 이준석, 원희룡 등과 함께 모든 총괄본부장 출동해가지고 충청도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종시에 김병준 위원장 힘을 실어주러 간다 뭐 이렇게 있는데 과거 지역 정치 그런 문법이고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릴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당대표인데 모르셨어요?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저는 오늘 못 가요. 오늘 그 외교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제 일정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렇죠. 빠졌다. 이준석 대표가 못 들었기 빠졌다.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본인 모르고선 그런 일정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신성범 의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표고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또 무슨 뭐 홍보본부장도 맡고 있고 그런데 첫 번째 방문인데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모르게 일정 정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림 화면에서 나오지만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왜 저런 게 왜 공유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일정 문제가 또 하나는 공유가 또 안 됐다고 손치더라도 대표가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저 패싱 당했어요라는 취지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관계는 맞다 하더라도 저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저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게 후보와 적어도 두 명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한 명인 당대표 간에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강력한 인상을 사실로 주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저 대목은 앞으로 저런 일이 벌어져서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이 저도 지금 굉장히 황당해요, 좀.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방금 전에 얘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병준 위원장 엊그저께 기자회견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대표인데. 그리고 또 어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게 지금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도 몰랐대요.
저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이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어느 단위에서 일정과 메시지를 통제하고 결정하는 거지라고 이제 의문이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선은 그럼 윤석열 주변에 그럼 당 조직 말고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퍼지게 되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빨리 당의 저 선대위 체제를 그냥 본부장들만 총괄 본부장 여러 명 갖다 놓고 앉아서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세밀하게 지금 뭔가 빠진 대목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맞춰 넣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져요. 지금. 이상일 의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미워합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예.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고? 아니요. 이 역대 정당에서 그 30대 대표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준석 후보가 우리 2030 세대를 대변하고 또 그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이준석 대표하고 분명히 같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저 사정은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미뤄 짐작한 데는 김병준 위원장 기자회견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고 나서 본인이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아마 통보를 했을 거예요. 미리 예정된 회견이 아니었어요. 일정이 공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수락을 하면서 대표께 알려드리라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처음으로 후보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서일준 의원이라고 예. 초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의 실무자들만 일정을 짜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제가 캠프 출신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짐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하고 그 일정을 공유를 했고 미처 당대표에겐 그 실무 차원에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거 이거는 굉장히 저는 불찰이고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매우 서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서운하니까 또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그렇겠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저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후보와 대표 간의 관계는 두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후보와 대표는 이준석 대표조차도 나는 후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실수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한테 이준석 대표가 섭섭한 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수정 교수죠, 심리학자. 그분을 영입했는데 이분 영입하는 것에도 이준석 대표가 반대 의견을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선대위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께서 우리 20, 30대 특히 좀 남성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같은 그런 곳이죠.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지나 지원을 받는 그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그래서 보다 나은 정책들이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지금 저런 발표도 앞뒤 딱 잘라놓고 들으면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지만 이준석 대표도 2030 인기가 좋지만 이분도 인기가 좋아. 이준석 대표 없어도 우리 충분히 이런 식으로 2030 지지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구난방이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30대 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정치 신인이 대권 후보가 된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오늘 딱 100일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파열음이 딱 나오니까 사실은 이수정 교수 부군이 윤석열 후보하고 서울법대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냐면 윤석열 후보는 개인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수정 교수가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뭐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반대하는 모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참 어떻게 보면 걱정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조금- 이상일 의원님 먼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수정 교수는 굉장히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2030의 이 남성 세대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교수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수정 교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조카의 살인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본인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점이 여성 정책에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했지만 후보에 대해서 후보는 본인의 이 소위 권한과 책임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 결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납득을 했고 이거는 후보가 결정하는 거고 후보 의견에 따른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 교수가 서로 상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거는 그래서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성범 의원. 저도 이수정 의원 교수.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중심이 됐던 2030 남성들의 시각에서 페미니즘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가진 이 교수라고 판단을 했음직한데 예. 제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왜 자기가 이렇게 보여졌느냐. 강력 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의견을 내면 여성 정책만 내냐.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의견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거는 약자 보호에 굉장히 관점이 이동돼 있는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저는 상치되거나 하지 않을 거다. 또 하나는 오히려 자기가 어떤 위치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또한 자리도 탐하지 않겠다. 국회의원 안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취약점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취약점인 2030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예.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예, 아마 여기 두 분보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더 많이 봤던 사람 같은데요. 이 예. 두 분들이 보는 이제 과거의 그 선거 캠페인 전략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캠페인 전략의 방식이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이 청년 문제와 여성 문제의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거든요. 예. 포지티브하게 캐치홀을 다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쪽에 반대해서 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두 이제 표현이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신데 이 옛날 선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극단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적으로 표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수정 교수가 괜찮은 인선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전략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청년표가 떨어져 나가는 근데 것들을 이준석 보면 그럴 수도 대표가 그 이수정 교수 당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그건가요? 민주당에서도 한번 이수정 교수 영입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여성 문제와 청년 문제와 갈등을 하면서 한쪽 편은 무조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다 안을 수 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 이제 지역 방문 의미를 살펴봤는데 선대위 구성 이후에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놓고도 지금 이런저런 뒷말이 나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나는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라고 빠졌는데 권경의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가
빠진 게 아니더라. 실제로는 완전히 실세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또 진중권 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캠프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경혜 변호사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인선 작업을 주도했다. 뭐 이런 말이 나돈다라고 하면서 문고리 3인방을 언급을 했고 진중권 교수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예. 대표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당대표지만은 그리고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은 제가 그 선대위 인선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최소한의 의견 개진만 하고 있거든요. 그 진중권 교수나 권경혜 그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그러한 정보를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인사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쨌든 본인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시관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근데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조간의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지난 26일에 회의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이상일 의원. 네. 사실 확인을 좀 먼저 했으면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회의를 주재합니까? 회의 주재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도 뭐 지금 캠프가 해산한 상황이고 선대위 지금 관련 회의 주재를 실무 회의를 주재했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 이준석 대표도 자기는 사실관계 확인하지 못했고 진중권 전 교수나 권경혜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이런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자꾸 좀 악마화하는 이런 경향도 있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비서실장도 맡지 않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캠프에서도 종합상황실장을 맡다가 그 아들 문제로 본인이 물러났는데 굉장히 사실은 심적 갈등이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도 예. 뭐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장제원 의원이 과거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뭐 이 충돌도 있었고 사적으로는 좀 안 좋은 관계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겠다. 지역에 내려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입장은 존중돼야 되고 저분이 엄청난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물론 아들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후보와 뭐 사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상일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옆으로. 왜냐하면 지금 장제원 의원이 논란이 되는 것은 장제원 의원이 아들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그 자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김종인 위원장과 워낙 사이가 좀 안 좋은 것이 있었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을 불편해하고 그런 점에서 빠지면서 장제원 의원이 또 좋게 안 빠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제가 보기에 사적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 위해서 본인이 빠져준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 못 모신 상황이고 설사 빠져줬어도 후보하고 저는 사적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무자들을 거느리고 회의를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엔 믿기 어렵고 예. 장제원 의원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저는 제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사에 만약에 갔다면 아니 저도 위원장인데 당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요, 신성범 네. 의원. 지금 네. 장제원 의원이 회의를 주재한 것 뭐 잘못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중권 전 교수나 저런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만약에 회의도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공식 직책을 맡아라. 그런데 겉으로는 백의종군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사권도 행사하고 회의도 주재하고 그러면 최순실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첫째 권경의 진중권 이런 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앵커께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게 김종인, 이준석 한쪽,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 이렇게 대리전 양상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 결국은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의 인적 구성에 대한 논란이 넘쳐서 연장된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사실 아닌지 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장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여의도에서 카드라 통신이라고 할까? 무슨 비공식적으로 실제로는 장 의원이 다 했다. 이런 게 이제 퍼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뭐 사실관계를 좀 먼저 아는 사람들이 밝힐 책임이 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권경혜 씨나 진중권 씨 둘 다 모두 탈진보에서 탈문,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다가 나와서 했던 중도 좌파 성향의 대표적 인물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는 의미는 이들의 논리와 공격 포인트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랄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용인 수레랄까 사람의 인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친소와 관계에 따라서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윤 후보께서 좀 더 냉정하게 봐줘야 돼요.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진중권 교수가 장제원 의원 보고 장순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감정적인 낙인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진중권 교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장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에요. 후보와 신뢰관계가 있죠. 그러나 아직 선대위에서 본인이 분명히 비서실장도 안 맡겠다 빠지겠다고 한 상황인데 장제원이 모든 걸 다 요리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 이제 역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장제원 의원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윤석열의 어떤 리더십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걸 보면 오늘 100일에 세종시를 간 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간다라는 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청년을 대표하기도 하고 청년 조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위원회 발족식도 안 알리고 청년위원회 대표를 이준석 대표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 거기에 여러 가지 노선에 그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인재 쓰는 노선 이런 부분을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이 윤석열 후보 보고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만만한 사람 하나를 그냥 두드러 패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 관련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지금은 안 들어올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걸 두고 이제 벌써부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불발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대우를 해줘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서는 영역별로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밖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초안지 이런 데 보면 소하가 이렇게 다 내정을 하면은 한신이 나가 싸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둘 다 동시에 못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꼭 김정인 위원장이 둘 중에 하나 영역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병준 위원장을 실질적 원톱으로 하는 체제가 이제 오늘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저는 김병준 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평가절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꼭 나가라라는 건 아니지만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역할대로 있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모셔와야 되는 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가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을 원톱으로 이제 세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그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이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손인데 이제 속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치른 총선 때도 사실상 역할을 했었거든요. 다 비슷해요. 초기에는 이분의 어쨌든 능력치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좀 상황이 좋으면은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후보 옆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후보 또는 대표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그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과 그 영역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은 후보나 아니면 대표가 엎드리는 모양새로 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감 때문이겠죠. 내가 직을 맡으면 뭔가 꼭 바꿔내야 되고 꼭 뭔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가는 데마다 저희가 비슷한 대접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직제나 이런 거에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항상 후보나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그냥 이름만 얹어줬으면 좋겠는데 뭘 자꾸 하려 그러냐. 정혁진 변호사, 이준석 대표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물론 많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윤석열을 미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제3자 어떤 사람이 나왔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이걸 지휘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도 윤석열 후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실수가 불가피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불과 몇 달 전까지 임명장만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구의원 선거도 안 해봤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위기가 반드시 닥쳐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김병준 위원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김병준 위원장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박사님이 불가피하다. 대신에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거는 모르겠고 저와는 생각이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신뢰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본인이 대표라고 해서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폄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지방행정자치 전문가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저분이 아키텍트, 그러니까 설계자라는 표현을 좀 쓰시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국정의 부분 정책 조합과 이런 거는 분명하게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세가 한 명은 맞는데
제대로 틀린 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진짜 선거전이라는 게 전쟁인데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본 경험 없지 않냐는 대목은 또 틀린 표현 아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김종인 박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이 부분을 좀 더 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판단이 그래도 현존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정확하더라는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번째는 뚝심도 있고 또한 정치 현실에도 능하다. 다시 말하면 선거공학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과 현실 정치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 아실 거예요. 그때 단일화 시점이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세훈 후보조차도 왜 압력이 못 이겨서 빨리 단일화 좀 하고 말겠습니다라고 할 때 끝까지 아니야.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후보 등록을 넘겨서 시점을 잡아준 게 김종인 박사였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 또 하나는 이 선거전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갈등이에요. 이 방향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권위를 갖고 이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게 당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게 김종인 정도다. 후보도 마찬가지. 후보가 하기 싫더라도 끌고 가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방향을 지시하는 것도 김종인. 또 하나는 민심 지점을 제가 볼 때 정확히 읽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당의 평범한 말 몇 마디로 상황을 요약하고 이 국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냥 평범한 말인데 듣고 나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런 대목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판단하겠죠. 김두수 총장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석열 후보한테 김종인 위원장이 나냐 김병준이냐 둘 중에 한 사람 골라라 꼭 그랬을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실제 지금 현재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병준 상황을 모시느니 자기가 뜻이 맞는 김병준, 김한길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일정에서도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용실을 갖고 또 거기에 김병준 위원장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이 일정을 보고 이 지금 흐름 전체를 어쨌든 그 가닥을 잡은 것 같는데요. 흔히들 뭐 영화 배우와 감독과 촬영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 감독이 있다면 예. 가장 빛나는 사람은 배우입니다. 그럼 이 배우의 일일이 이 흐름을 해줄 사람은 감독이거든요. 예. 근데 뭐 아카데미 상을 받거나 이런 빛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주연 배우가 빛나는 예. 건데 여기에 감독의 역할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음 데뷔하는 배우가 감독 그다음에 시나리오, 각본, 연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배우가 감독을 고른 거죠. 예. 그러면 발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게 돼 있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결국에는 올 것 같습니까?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픈해서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픈해서 저렇게 막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 우리 신성범 의원님 이야기에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게 상식적이시고 정리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시고 다만 고집이 세시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도 사실 그 전쟁을 가장 많이 치러본 총사령관 출신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데 저는 안 오는 게 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나 아까 진중권 씨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저격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뭐 좋지 않은 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지금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살펴봤는데 배우자들에게도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두 분의 행보가 매우 대조적이죠. 김혜경 씨는 상당히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어떨 때는 함께하고 어쩔 때는 또 따로. 어제는 남해 한 절에서 낙성식 참석했는데요. 이 후보하고 함께 또 명심 캠프도 참석하기도 하고 호남에 미리 내려가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는 공개 행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모습을 드러낼까 궁금한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인 문제도 분명하게 털어야죠. 네. 부인이 전면에 못 나오는 것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 걸려 있는 게 많으니까 부인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굽니까? 후보 아닙니까? 네. 당사자지 남편이 부인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뭔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의원께 한번 물어볼까요? 이재호 전 지금 뭐 고문이죠.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부인 문제를 털어라. 어떻게 텁니까? 후보의 입장은 분명해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수사 중인데 이 4개월 동안 10억을 1인 매매를 했는데 일주일 매수만 하거든요. 그 10억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공모를 해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액수도 안 되는 데다가 주가 조작을 해서 했다면 남은 이익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지금 혐의점도 발견 못하고 있어요. 예. 그 후보는 이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됐다고 하는데 후보가 뭘 부인을 어떻게 털라는 건지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후보의 아내 입장에서 지금 등장을 한다. 그럼 기자들이 또 뭐 도이치모터스 뭐 이렇게 물으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입장은 뭐 저는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민들한테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소위 설득력 있게 먹히느냐의 측면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행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성범 의원, 사실 후보 배우자 등장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떨 땐 또 마이너스도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허들이 부인 김건희 씨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저런 그동안에 비공개 활동, 공개 활동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 첫 무대를 어느 장소에서 무슨 메시지를 뜨는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한꺼번에 좀 짱하고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그렇지라고 뭐 저거 최소한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대목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 허들로 보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 이제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학력 뭐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학 졸업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좀 본인이 나와서 A에서 Z까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도수 총장 지금 뭐 그 전에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머리도 단발로 하고 뭐 이렇게 곧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됐어요. 맞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번 타진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대를 올렸을 때 마침 이재명 후보 부인이 이제 다치는 바람에 그렇게 한번 한숨을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아까 말한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이런 사법 문제도 있고요. 논문이 거의 뭐 논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뭐 흔히들 말하는 유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유지를 썼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5개의 경력, 강사를 교사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출강을 간 걸 교수로 바꾼다든가 이런 5개의 허위 경력. 그리고 이제 본인과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저 모든 것을 Q&A 하듯이 다 한번 국민 앞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는 한 실제 대비하기 어렵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뭐 후보 부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이 그 내용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나왔을 때 부인이 안 보였잖아요. 네. 캠프에서 사모님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선거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가요? 뭐 좀 압도적인 선거라든지 그 박원순 시장 선거는 처음에 약간 치열했지만 두 번, 세 번째는
그 부분이 좀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 강란희 여사가 이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그러지만 뭐 이런 예로 들면 뭐 논란이 되는 게 좀 이 그때 당시 극우를 띈 사람들이 뭐 이런 그 성행 의혹이라든지 약간의 그 뭐 사업하면서 생겼던 부채 문제 이런 걸로 공격했지 실제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알만한데 꼭 가야 될 때는 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그냥 집안에만 있고 선거에 전혀 나서지 않은 그런 경우는 또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 부인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때로는 뭐 대통령보다도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부인들도 있고. 네네.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도 영부인 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하셨던 분들 여러 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신이었으니까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하지만은 등장하는 것과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득실과 판단은 결국은 후보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등장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분신처럼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 안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거고, 결국은 최종 결과가 선택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박찬영 교수, 두 배우자가 아주 그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배우자 부분도 후보 선택의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요. 왜냐면요, 이게 우리 대통령이 그냥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고 국가 원수거든요. 국가 원수인 경우에는 이 부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법적 절차, 뭐라고 합니까? 제가 법의 구성 논리에 맞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후보 부부인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마 이 김혜경 여사는 이제 훈련된 사람이죠. 선거도 많이 뛰어봤고 그리고 또 뭐 전혀 뭐 법률적인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또 많이 활동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빨리 나오라는 취지에서 아마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빨리 나타나는 압박은 갈수록 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